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환갑이 된 구독자입니다. 최근 저는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준 제 딸은 배가 부른 게 티가 나는 임산부가 되었죠. 딸에게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딸과 함께 했던 특별한 시간 때문이었죠.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와의 이야기를 풀어내려면 제가 자라온 환경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해보고자 합니다. 제 부모는 100일도 안 된 저를 건강히 성치 않은 조부모님께 맡기고 떠났습니다. 일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조부모님이 제 부모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즈음 제 부모님이 저를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훌쩍 커버린 저를 보고 놀란 듯 했고, 그 이후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처음 본 뒤로 조부모님은 저에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와닿진 않았어요. 부모의 정이 저에게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이 사실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갈 때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걸어가더라도 기죽지 않았죠. 보통 이런 아이들이라면 학창 시절을 꽤 힘들게 보내는 게 일반적인 스토리지만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꽤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래에 비해 큰 키와 체격 덕에 저를 함부로 건드는 아이들은 없었죠. 게다가 운동신경도 좋아서 남자애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제 스스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여자애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아이였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체육 선생님의 눈에 들어 운동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 스스로를 너무 멋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운동복 유니폼을 입고 모두가 공부하는 시간에 땀 흘려 운동하는 나,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참 감사하게도 운동이 성향에 잘 맞았습니다. 머리 쓰는 것보다 몸을 쓰는 게 편해서였어요. 중학생 때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리저리 복잡할 시기, 그제야 부모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던 저는 복잡한 마음과 생각을 운동을 하며 잊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운동부의 에이스로 손꼽히던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탄탄대로를 밟을 거라 자부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요. 하지만 세상이 늘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운동부가 있는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 깨달았어요. 꽤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잠깐 쉬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옆에 있는 기둥을 잡았는데 하필 그 기둥이 운동기구였습니다. 강하게 밀치듯 잡은 운동기구는 제 무게를 버티지 못했고, 그 위에 있던 무거운 철판이 제 발목 위에 떨어졌습니다. 일상생활에까지 문제가 생길 건 아니었지만 운동은 달랐습니다. 저는 부상의 후유증을 견디지 못해 결국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래서 고등학교는 당연히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곳이 아닌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애들 대부분이 진학하는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원래도 몸이 많이 안 좋으셨던 할아버지의 몸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할머니도 눈에 띄게 말라가셨습니다. 두 분이 시장에 나가서 채소를 팔아 세 식구가 겨우 먹고 살았는데 그마저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과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았어요. 부모님은 저희의 삶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아버지는 효심이 깊은 분도 아니었어요. 가난한 집에서 못 살겠다고 집을 뛰어나간 뒤로 얼굴 한 번 안 비치다가 저를 맡길 곳이 없자 그제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찾아온 것이었죠. 집안 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기어코 저를 맡기셨습니다. 할머니는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저를 넉넉하게 키우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 때문에 저를 시설로 보내라는 제안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부모의 도리를 운운하며 저를 맡기셨죠. 자식이 이렇게까지 맡기고 간 친손주가 안타깝기도 했던 할머니는 저를 거두셨던 것입니다. 이런 가정 상황에 할머니까지 건강이 악화되고 그렇게 좋아하던 운동마저 못하게 되자 저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함께 고등학교에 진학한 친구들은 그대로였고 모두가 저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운동을 그만두게 된 제 사정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게 탄탄대로가 되어 부모님을 찾아 함께 살 수 있을 거라던 바람이 한순간에 깨져버렸고, 운동에 모든 것을 올인했던 초중 기간으로 인해 고등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건 너무나 벅찬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원망, 억울함, 질투 등 온갖 좋지 않은 감정들을 끌어들여 저 자신을 갉아먹었어요. 나중엔 저를 위로해주는 친구들의 따뜻한 말마저 비꼬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리는 괜찮아? 괜찮으니까 걸어 다니겠지. 아니, 나는 그냥 괜찮으면 같이 축구하자고 하려고. 나 놀리냐? 다쳐서 운동 그만둔 놈한테 축구? 이게 사람을 호구로 보나? 이런 식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친했다던 친구들도 저를 떠나갔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내가 운동도 잘하고 멋있게 살 때는 친해지려고 노력하던 것들이 내가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웃을지 상상된다. 라고 피해의식에 똘똘 뭉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갖춰 신지 못하고 도착한 병원에서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보조기구에 의지하며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 곁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젠 때가 됐다는 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나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곧 세상을 떠난 것임을 머리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며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제발 눈 뜨시라며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울어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된 세상살이에 지치셨는지 제 바람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어요. 할아버지의 사망 선고를 내리는 의사의 말투와 표정, 주변에 서 있던 모든 병원 관계자들, 그 곁에서 눈을 감은 채 남편의 사망 선고를 받은 할머니까지. 그때의 공기와 냄새가 여전히 생생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례식장에서 4번째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를 보니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도 할머니를 잘 보살펴라 라는 말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뒤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고 있는데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에는 어머니가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안 오셨냐고요? 잘 지내시는 거냐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마치 남의 일을 말하듯 대답해 주었습니다. 도망갔어. 저는 말문이 막혀서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왜요? 힘겹게 꺼낸 말에도 아버지는 또다시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돈 버는 게 힘들어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진짜 돈 때문이겠냐? 다른 이유가 있기는 했는데 그건 너가 알 거 없고. 그놈의 돈. 부모와 나를 갈라두고 병원비가 아까워서 병원에 못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괴롭히고 끝에는 어머니마저 뺏어간 그놈의 돈과의 악연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뜨려는 아버지에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왜 나 안 데려가세요? 아직도 돈을 벌어야 해요? 아버지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은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는 거야. 너도 크면 알겠지. 저는 울음을 애써 참으며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얼굴이라도 자주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귀찮다는 듯 상황이 이런 걸 뭐 어떡하라는 거냐? 어른들은 어른들의 사정이 있는 거야. 할머니가 널 여기까지 키워준 건 사실이니까 효도한다 생각하고 잘 보살펴. 알겠어?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할머니가 키운 거였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은 아버지와 저를 연결하고 있던 어떤 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리를 다 하려고 하잖니?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와서 장례도 치르고 어머니 돌아가셔도 그렇게 할 거야. 이게 도리가 아니면 뭐겠냐? 자식된 도리를 저버린다는 건 평생 부모 얼굴 한 번 안 보는 놈들이야. 나는 그런 자식들과는 달라.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간 뒤 저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힘든 생활을 보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할머니의 건강은 한순간에 악화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돈을 벌어야 했고 편찮으신 할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겨우 18살짜리 아이에게는 너무 가혹한 상황이었지만요. 아버지는 돈을 보내주시긴 했지만 그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희생은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나이 때까지 보고 배운 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희생뿐이었으니까요. 제 고등학교 생활은 친구 하나 없고 학교에서 잠만 자는 것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제게 관심이 없는 아버지, 이젠 거동조차 힘든 할머니가 저를 보살필 여력이 있었을까요? 학교 생활은 어떤지, 대학은 갈 건지, 꿈이 무엇인지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저는 그저 하루살이처럼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학교의 담임 선생님만 그런 걸 물으셨지만 그건 의례적인 것이었고 실제로 저에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돌봐주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거기다 어른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전 또래에게 표적이 되기 쉬웠습니다. 복도를 걷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고 그것을 빌미로 욕을 하며 저를 끌고 갔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심한 괴롭힘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릴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말해봤자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어른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그저 본인들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어영부영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함께 졸업한 아이들은 대학이나 취업 등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성인이 되었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보통 괴롭힘을 당하면 성공해서 저 자식들에게 시원하게 복수하겠다 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하지만 저는 그런 의욕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도망치듯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다들 울며 입대하는 순간에도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삼시세끼 밥 꼬박꼬박 주고 몸 쓰는 군대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몸을 쓰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걸 오랫동안 운동하면서 알아왔으니까요. 실제로 저는 군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우울한 성격이 과묵하고 우직한 성격으로 받아들여졌고 돌봐주는 어른 없이 먹고 자는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던 어린 시절 덕에 생활력도 강했죠. 어떤 일을 시켜도 남들보다 척척 잘해내고 다른 병사들과 달리 어른을 대하는 데 더 익숙해서 장교들에게도 예쁨을 받았습니다. 월급은 할머니에게 보내드렸고요. 그렇게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었던 때로 기억합니다.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자리를 준비하는데 급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른 나가봐야겠다는 말에 그게 무슨 소리냐 물으니 할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할머니가 계신 곳까지 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딱 하나 기억나는 건 할머니의 마지막 얼굴이에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던 할머니는 제가 달려 들어오는 소리에 겨우 눈을 뜨셨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저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간신히 초점을 잡고 있는 할머니의 눈동자에 제가 비쳤고 할머니의 얼굴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 있었죠. 미안한 표정이면서 동시에 반가운 표정, 그리고 어딘가 후련해 보이는 듯한 얼굴까지. 할머니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을 읽고 난 뒤 할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셨습니다. 허무했죠. 이렇게 끝이라니. 주저앉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섣불리 위로하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조심히 건넨 쪽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미안해, 딱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죠.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아주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성철이냐? 네. 군대 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무슨 일이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면 조금은 다른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날이 올 줄 알았다는 것처럼 장례 절차를 따랐죠.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슬퍼하는 티조차 내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실망감이었죠. 나에게 관심 없는 아버지를 보면서 괜찮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부모의 애정을 갈구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버지에게 실망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내심 아버지가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있었나 봅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장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를 알고 지내는 사람 몇 명만 다녀갈 뿐이었죠. 그렇게 할머니의 장례 절차를 모두 마쳤고 아버지는 이제 군대로 돌아가지? 라고 물었습니다. 네. 저녁은 얼마나 남았냐? 얼마 안 남았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어쩌면 마지막이 될 말을 남겼습니다. 너도 이제 완전한 성인이 됐으니까 알아서 각자 잘 사는 걸로 하자. 내가 직접 기르지는 못했어도 어쨌든 이렇게 잘 컸으면 내 할도리는 다 한 거 아니겠냐? 여러분이 만약 이런 말을 부모에게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나요? 아마도 분노하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일한 재능이었던 운동을 못하게 되고 보호자의 보살핌 없이 성인이 된 저는 잘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 말에 분개했습니다. 직접 기르지는 못했어도 잘 컸으니 다행이라고요? 그래, 잘 먹고 잘 자라서 군대까지 갔으니 다행이지. 제가 잘 크는 게 아버지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뭐?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기르지도 않은 사람이 왜 제가 잘 컸는지 못 컸는지에 신경 쓰냐고요. 아버지는 기가 찬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널 버렸냐? 고아원에 데려다 줬어? 부모 없는 자식이란 소리는 안 듣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말을 이딴 식으로 해? 어? 이 말은 저를 더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버리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더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리며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어디 할 테면 해봐라는 모습이었죠. 책임지지도 못할 애를 왜 낳았습니까? 왜 낳아서 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도 고생을 시켜요? 대체 뭐가 그렇게 당당하시냐고요? 아버지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화를 내셨어요.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나 보냈는데? 입을 거 먹을 거 아껴서 키워놨더니 은혜도 모르고. 얼마나 보내셨는데요?
아버지는 입을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한 달 용돈도 안 될 그 돈이요? 아버지는 침묵하셨고 한 번 터진 제 입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한 번이라도 저를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저를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챙긴 게 아니잖아요. 그저 본인 죄책감 덜자고 저를 방치한 거잖아요. 대충 어디 맡겨놓고 돈 조금만 보내주면 버린 건 아니니까. 자식 낳아놓고 버리진 않았으니까 아주 나쁜 놈은 아니라고 자기 위안하신 거잖아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을 더듬고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후로 한참 동안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큰 소리도 오고 갔죠.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저에게 절연을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놀랍지도 않은 일이었죠. 말만 절연이지 이미 저와 아버지는 절연 관계와 다름없었으니까요. 다시 군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제 생활에는 크게 변한 게 없었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운동하는 일상의 반복이었죠. 그런데 저녁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저를 유독 예뻐하던 장교 한 명이 저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너 제대하고 뭐 할 거냐? 제가 대답을 못하자. 말뚝 박을 거냐? 아니요. 왜? 너 정도면 군 생활에 적응도 잘하고 너도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난 네가 딱 군대 체질인 것 같은데. 라는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냥 해야 하니까 해야 하는 것뿐이지 군 생활이 좋아서 한 건 아닙니다. 새끼 솔직하네. 그러면 제대하고 뭐 할 거냐? 너 대학도 안 갔다며. 딱히 대답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건 제대하고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야, 그렇게 나가서 몇 년이나 노는 애들이 몇이나 되는 줄 알아? 최대한 여기서 방향을 정하고 가라. 내가 널 예뻐하니까 특별히 해주는 말이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끝난 줄 알았는데 얼마 안 지나서 저는 또다시 호출됐습니다. 너 아직 뭐 해서 먹고 살지 결정 못했지? 네. 그럼 전역하고 여기서 일해볼 생각 없냐? 제 손에 들려진 건 어떤 이름 모를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아버지 친구분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일 잘하는 남자 직원이 필요한가 봐. 최대한 어린 게 좋다고 하고 너 일 잘하는 건 내가 봤으니까 추천하는 거야. 생산직이기는 한데 숙식도 제공되고 짧게 돈 벌기 충분할 거야. 어때? 생각 있냐? 딱히 계획도 없었고 나가서 돈은 벌어야 했던 저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었죠. 제대하자마자 찾아간 공장도 군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되면 출근하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다시 일을 하다 돌아가서 잠을 자고 하라는 일만 제대로 하면 모든 게 오케이였기 때문에 저는 2년 동안 착실하게 일을 했어요. 어디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시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통장에도 돈이 꽤 많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정이 나았던 순간에 회사에 부도가 났습니다. 한순간에 직장을 잃은 저는 먹고 살기 위해 새로운 일을 구해야 했고 작은 단칸방을 구해 거기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딱히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모아둔 돈을 아껴가며 생활하다가 겨우 찾은 일자리가 중국집 배달이었어요. 중국집 사장님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중국집 배달원으로 한 가게에서 3년이나 일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인이 된 지도 8년이 되었다 보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죽음, 아버지와의 일도 흐릿해지더라고요. 그제야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에서 드디어 벗어난 것이죠.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아내입니다. 평소에 자주 배달을 가던 미용실의 종업원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어요. 젊은 청춘들의 사랑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연애하는 동안 제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인을 두고도 쉽게 결혼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제 피에는 저를 방치했던 부모님의 피가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나도 그렇게 될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저 지금의 행복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를 살아요. 당신은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고 다르게 살고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자신을 믿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와 같은 말에 저는 꽤 단단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으로 더욱 착실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내 부모처럼 가족을 버리지 않겠다. 내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천사 같은 딸이 태어났고 저희 부부는 돈을 끌어모아 반지하에서 방이 2개 딸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반지하는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니까요. 꿉꿉하고 냄새나던 반지하에서 해가 드는 쾌적한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니 감개가 무량하더군요. 그동안 고생해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주는 행복은 세상을 다 가진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아이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생생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쥐었을 때, 첫 뒤집기에 성공했을 때, 배밀이를 하며 낑낑거리던 순간도, 조금씩 기어다니던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 저희 부부에게 2발짝 걸어왔을 때도 저는 가끔 눈물을 훔칠 정도로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갓 2돌이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한밤중에 아내가 저를 급하게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빨리.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민영이가 열이 너무 많이 나.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끓고 있었어요.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팠나요? 아니요, 하루 종일 잘 놀다가 재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열이 났어요. 우리 민영이 괜찮은 거겠죠? 그렇죠, 선생님? 폐렴입니다. 이맘때면 한 번씩 걸리는 거니까 안심하세요. 해열제 처방해 드릴 테니까 열 내릴 때까지 몸 자주 닦아주시고요. 의사의 말에 조금이나마 안심이 된 것도 잠시, 민영이의 열은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들도 이상하다고 표현했고, 이렇게까지 오래가는 폐렴은 처음이라면서 여러 검사도 했죠. 처음 의식을 잃은 민영이를 봤을 때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던 그 고통을 몇 번이고 다시 느꼈어야 했죠. 민영이는 몇 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고 6개월 만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병원에서 더 있었으면 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민영이의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겨우 옮겼던 집을 빼야 했고 아내가 아이의 간호로 일을 못하게 되면서 민영이의 병원비를 오로지 제 벌이로 해결했어야 했거든요. 도움을 받을 곳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빚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저희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이가 퇴원을 했다는 건 기쁜 일이지만 저희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살려면 아내도 함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의 생활은 물론 빚을 갚지 못해 이자가 산더미처럼 불어날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문제는 저희가 일을 하는 동안 민영이를 어디에 맡길 것이냐였습니다. 어린이집은 꿈도 못 꿨죠. 그때 아내가 내놓은 해결책이 아이를 외조부님 집에 맡기는 거였습니다. 2분 다 바쁘시기는 하지만 민영이 돌봐주실 정도는 될 거야.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었어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아내는 저를 설득하려고 했죠. 왜 그러는지 알아. 당신도 그렇게 맡겨졌었으니까. 그런데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지금 이 상황에서 민영이를 어디에 맡기겠어. 이 어린애를 집에다 둘 수도 없잖아.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이 일로 씨름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내놓은 해결책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민영이를 데리고 일을 다닐게. 아내는 기가 차다는 듯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알아. 아는데 당신 배달일을 하잖아. 애를 데리고 어떻게 배달일을 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부모와 함께 커야 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길 수 없어.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 부모님도 당신을 열심히 키운 건 아니셨잖아. 아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맞아. 결국 저는 민영이를 데리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아이를 데리고 일한다고 했을 때 사장님은 반대하셨어요. 그건 안 돼. 우리가 오래 보기도 했고 형철 씨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안 되지. 손님들 보는 눈도 있고 그리고 너무 위험하잖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때? 사장님이 말한 그 방법 또한 아이를 할머니 댁에 보내는 것이었어요. 저는 사장님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저의 부탁과 사모님의 설득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대신 일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돼. 알겠지? 저는 곧장 민영이를 데리고 출근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민영이를 업고 이동했습니다. 먼 거리는 민영이를 오토바이에 고정한 통에 고정시켜 이동했죠. 신속 배달이었지만 위험한 배달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을 피해 다녔기 때문에 저는 그 동네 골목 마스터가 되었죠. 민영이는 참 기특하게도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까르륵거리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딸을 볼 때면 미안한 마음도 들고 고마운 마음도 들었어요. 저는 제 끼는 걸을지언정 민영이의 밥 시간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시간을 맞춰놓고 밥 먹을 시간을 정확하게 지켰어요. 민영이는 그럴 때도 얌전했습니다. 배달을 다니는 곳마다 그런 아이를 예뻐했죠.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아이를 돌본답시고 오토바이에 애를 담아두고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사정을 알고 난 분들은 그런 저와 민영이를 안타깝게 여겼고 돌아가면서 민영이를 돌봐주기도 하셨습니다. 가게가 한가하거나 사모님이 오시는 날이면 사모님이 민영이를 돌봐주기도 하셨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지만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죠. 민영이를 예뻐해주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의 의미를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그런 곳이었으니까 가능한 것도 있겠죠. 아내는 자신이 일을 그만두고 민영이를 돌보기 위해 하루에 4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4군데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어떤 고생이든 감당했습니다. 여자로서 버티기 힘든 중노동까지도 했죠. 당신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일은 내가 더 하면 되니까 쉬는 날도 좀 만들고 그래. 라고 말을 해도 아내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민영이를 위한 것이었어요. 쉴 거면 당신이 쉬어야지. 하루 종일 민영이 데리고 다니는데 피곤해서 집중력이라도 흐트러지면 어떡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쉬어.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책임지겠다는 제 다짐이 하찮게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일하느라 고생하는 아내가 제 어머니처럼 떠나버릴까봐 걱정도 됐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마음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건지 항상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나 도망 안 가. 얼른 예전처럼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야. 아내가 투잡, 쓰리잡, 많게는 포잡이나 뛰고 저는 민영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날도 서서히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늦은 새벽, 잠깐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가벼운 외투를 둘러 입었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민영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비몽사몽한 표정으로 비틀거리며 철가방 앞에 앉아 있었어요. 사장님의 배려로 마지막 배달이 끝나면 그대로 퇴근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집안에 있었던 거죠. 저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어린 딸이 아빠가 나가는 소리에 일어나 철가방 앞으로 가다니 제 어린 딸은 아빠의 외출을 생각할 때 오직 철가방만 떠올렸던 것입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아빠가 나갈 때 장난감을 사오라고 한다는데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이번에는 꼭 놀이공원에 가자고 조른다던데 제 딸은 장난감이 철가방이었고 놀이하는 것도 철가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딸아이를 다시 자리에 눕혀놓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쥐었다는 그 사실이 무거운 죄책감으로 저를 짓눌렀죠. 큰맘 먹고 사준 장난감보다 철가방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딸을 볼 때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은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지라도 힘든 티를 내서는 안 됐고 민영이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인상을 찡그려 본 적 없습니다. 웃을 일만 있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일하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저를 향해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꼴에 부모라고 애 데리고 다니는 꼴 좀 봐. 애가 대체 무슨 고생이야. 애한테 미안할 줄 알아야지. 좋은 거 먹이고 보여주는 것도 모자랄 시간에 오토바이에 애를 싣고 다녀? 는 기본이었고 저런 게 문제인 거야. 애를 싸질러 놓을 줄만 알지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말이야. 일부러 들으라는 듯 상처 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반박할 수는 없었어요. 민영이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영이에게 더 좋은 걸 못해주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영이를 외조부 집으로 보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민영이에게 저와 같은 상처를 줄 수는 없었죠. 부모가 있는데도 조부모가 있음에도 피가 섞인 누군가가 있음에도 사무치게 외로웠던 그 어린 시절을 똑같이 안겨줄 수 없었습니다. 자주 찾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도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빚이 상당 부분 해결되어 아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야간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외출을 했지만요. 아내는 24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식당에서 새벽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빚을 갚으면서도 반지하 방을 지상의 단칸방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고 또 시간이 흐르자 아내는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됐습니다. 그 시간에 민영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죠. 사실 민영이는 그동안 저와 주로 함께 지냈고 일하느라 바쁜 엄마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엄마와 둘만 있는 것을 힘들어했지만 그것도 곧 회복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였어요.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저는 중국집에서 일을 하며 틈틈이 자격증 공부를 하여 기술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노동자에 비해 기술자가 받는 임금이 더 세기 때문에 점점 더 수입이 늘어났죠. 아내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점점 늘어났습니다. 물 빠진 옷을 입고 다니는 아내에게 예쁜 옷을 사주기도 하고 철가방을 가지고 놀던 민영이에게는 공주 인형을 사다 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중년이 된 제 얼굴에는 주름 자국이 생겨 있었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어요. 어렸을 때 운동을 그만두게 됐고 부모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그나마 곁에 있던 조부모님마저 허무하게 떠나버렸던 그때 돈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했는데 지금은 돈에게 고맙고 세상은 살만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돈에게 고맙다는 말이 조금 웃기기는 하는데 이 말은 돈으로 제 가족들과 행복을 찾았으니 고맙다는 의미입니다. 민영이는 공부도 잘하고 교우관계도 좋은 아이였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는 아빠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 멋있지? 우리 아빠 엄청 큰 기계 조작한다? 라면서 저를 자랑하기까지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는 짐이 하나씩 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민영이를 철가방에 넣고 다녀야 했던 과거의 일을 미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 생각은 아마 평생 가도록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영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민영이의 진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아내가 물었어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할 건지는 정했니? 꿈은 있어? 민영이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곧장 방에 있던 노트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딸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열어봐. 아내와 저는 의아해하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 노트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영아, 이건 내 미래 계획서야. 씩 웃으며 저희를 바라보는 민영이의 눈에는 강한 확신과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영이의 노트에는 민영이의 일기와 함께 미래 계획서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영이는 자신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빼곡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런 미래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준비하고 뭘 해야 하는지도 적어두었죠. 지극히 현실적이고 자세했습니다. 꿈이 의사네? 민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민영이는 전교 1, 2등을 다투는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얘기해주지 않았었어요. 아내와 저는 그런 민영이를 기다려줄 뿐이었죠.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의사가 되고 싶다고? 민영이는 또다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의사 된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부담될까봐. 그게 무슨 말이니? 주변 애들이 학원 몇 개씩 다니는 거 보고 엄마 아빠가 항상 미안해 했잖아. 학원 보내준다고 그러고 의사 된다고 하면 더 그럴 것 같아서 말 안 했어. 나는 학원 같은 거 필요 없는데 엄마 아빠가 부담 가질까봐. 참 저희 딸은 속도 깊죠. 하지만 그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일찍 커버린 딸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죠. 아내는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는지 제 손을 잡고 민영이에게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의사야? 다른 직업들도 많은데. 이후 민영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와 아내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나 어렸을 때 아팠잖아. 그때 돌봐준 사람들한테 감사했어. 나도 그렇게 아픈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의사가 되는 게 내 목표가 됐더라고. 저희는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습니다. 너 아팠던 거 알고 있었어? 응,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 얼마나 아팠는데. 민영이가 머리가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건 그럼 아빠가 일할 때 민영이는 또 한 번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는데 왈칵하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엄마 아빠가 갑자기 울자 민영이는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왜 울어? 나 뭐 잘못했어? 저는 겨우 숨을 고르고 민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그런 작은 가방에 너를 넣어두고 아빠가 미안해. 아내도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먹어야 하는데 평범하게 키우지는 못할 망정 엄마 아빠가 힘들다는 이유로 너한테 몹쓸 짓을 했어. 겨우 민영이의 얼굴을 보았는데 민영이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대행하는 소리가 들리며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응? 왜 그러는 거냐고. 나는 그거 좋았는데. 저는 민영이가 괜히 저희를 위로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 고마워, 우리 딸.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말도 해주고. 민영이는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진짜 괜찮다니까? 나 그때 되게 행복했어. 진짜 답답하네. 엄마 아빠 설마 지금까지 그거 미안했던 거야? 아내와 저는 멍하니 민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영이는 한숨을 푹 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물론 그때가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아빠가 바람 쐬게 해준다고 아기띠를 앞에 매서 천천히 달려준 것도 좋았어. 그래서 나 버스에서 문 살짝 열어두는 거 좋아해. 그리고 그때마다 아빠가 오토바이 태워준 게 생각나고, 그리고 아빠가 나 데리고 배달 갈 때 만나는 사람들이 예쁘다고 쓰다듬어 준 것들도 다 좋았고, 그래서 나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애들 한 번도 안 부러웠어.
나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았잖아. 특히 시장 아줌마들. 아빠가 너무 바빠서 아줌마들한테 맡기고 갔을 때 나 엄청 잘 지냈어. 한 번도 안 먹어본 과자도 주시고 머리도 빗어주고. 솔직히 아빠가 손재주는 없잖아. 빗질도 해주고 머리도 묶어주고 졸리면 안아서 재워도 주고 여름에는 부채질도 해주셨는데 나 아직도 그게 또렷하게 기억나. 이게 행복했던 게 아니면 뭐야. 난 그때가 좋았어, 아빠. 뇌가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던 게 후회될 정도였어요. 아내는 물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아주 어렸을 때 얘기잖아. 엄마 아빠 마음 편하라고 하는 말이 정말 아니야? 딸은 정말 단호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공부 부담 안 준다고 내가 공부하는 거에 간섭 안 해서 몰랐나 본데 나 머리 진짜 좋아. 아니, 딸이 머리가 좋으면 다들 자랑스러워 한다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죄책감을 갖지? 그리고 다 기억하는 건 아니야. 몇 개만 떠듬떠듬 기억나는 거지. 어쨌든 미안해하지 마요. 난 정말 엄마 아빠 원망해 본 적 없어. 민영이는 울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민영이는 여전히 답답해하면서 제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을, 하지만 차마 원하지 못했던 말을 해주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커서 보니까 아빠가 오죽했으면 나를 데리고 다녔을까 싶어. 어쩔 수 없었겠지. 그리고 그때 나 돌봐줄 사람 없었다며. 난 다른 데에 맡겨주는 것보다 아빠랑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좋았어. 엄마랑 매일 같이 있지 못하는 건 아쉬웠지만 엄마도 나중엔 일 안 했잖아. 그때도 얼마나 좋았는데. 내 자식에게는 나와 같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아이를 고생시켰다고만 생각했는데 그저 아이에겐 다행이라니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 동안 딸에게 받기만 한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고 아이 덕분에 살아갈 힘을 얻었고 딸에게 위로까지 받았네요. 그 후로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얼마 전 딸에게서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볼 때마다 배가 불러오는 딸을 보면 저 작은 아이가 엄마가 되는 걸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힘들어하면서도 자신이 엄마가 된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딸을 보면 그래도 저희 부부가 아이를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딸이 사위를 소개하고 난 뒤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난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거든. 이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혼 허락해줘. 기죽지 않고 언제나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표현하는 제 딸다운 말이었죠. 가끔 남편과 싸우면 친정으로 피신을 오기는 하지만 사위가 사다주는 꽃다발 하나에 금세 마음을 푸는 걸 보면 딸은 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도 어느새 환갑이 넘었고 이젠 여유롭게 서로가 늙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내에게도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저에게 살아갈 원동력을 주었고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안겨주었고 저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정을 지켜내었으니까요. 20살이 될 때까지 제 인생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행복을 위해 그 시절이 있었던 것이라면 기꺼이 그 시절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제 사연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합니다. 비록 일하다 허리를 다쳐 꾸준히 재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손에는 굳은 살이 잔뜩 생겨 개구리 손처럼 손이 못생겨졌어도 그래도 행복합니다. 저는 제 사연을 들어준 모든 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함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